안녕하십니까. 박훈탁 TV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핵 잠수함에 탑승해서 서방에 경고했습니다. 돈의 미래 장악을 위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결국 트럼프가 디스의 전쟁광 네오콘들에게 포로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란 인근의 전략적 기지 디에고 가르시아로 스텔스 폭격기 B2 또는 B12-1을 이동시켜서 주변 국가의 허락 없이도 신속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을 공격하면 더 광범위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테헤란과 상호 방위 관계를 맺고 있어 이란이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이익에 동조하고 있고 이란에 대한 공격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가 핵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이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력으로 보복할 수 있고 중국은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대리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경제 붕괴, 연료 부족, 심지어 핵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군사행동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타격거리에 있는 전략적인 인도양 전초기지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로 스텔스 폭격기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군사행동에 대한 잠재적인 준비를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분석가와 지정학적 전문가들의 경고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재앙적인 에스컬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테헤란과 상호 방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테크노크러스 뉴스에서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디에고 가르시아에 B2 또는 B12번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냉전 후 중동에서 미군 작전의 중요한 집결지 역할을 해온 영국이 통제하는 외딴 환초입니다. 이 기지의 위치는 주변 국가의 상공비행 허가 없이도 이란 핵시설, 군사시설 또는 석유 인프라에 대한 신속한 공격을 가능케 합니다. 저명한 군사전략가이자 은퇴한 대령 더글라스 맥그리거는 이러한 움직임이 러시아와 중국과 직접적인 대립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맥그리거는 최후 인터뷰에서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라도 상호 방위 협정을 활성화하여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갈등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공격은 브라이티언 브로드캐스트 뉴스의 설립자인 마이크 아담스를 포함한 독립적인 미디어 인물들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았는데 그는 이 계획을 시오니스트 주도의 호전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애담스는 트럼프가 2024년 선거 공약인 긴장 완화를 저버렸다고 비난하고 그의 행정부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덤스는 네탄야후가 오랫동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공격을 승인한다면 그는 러시아로부터 열핵 반응을 초래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중동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과 공식적인 상호 방위 협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4월 중순까지 비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석가들은 모스크바가 미국의 공격을 전쟁 행위로 해석하여 잠수함 발사 미사일, 사이버 공격 또는 심지어 전략적인 핵 위협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란과 경제적, 군사적 유대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베이징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엄청난 금융 제재를 가하고 중요한 공급망을 차단하거나 대리 집단을 통해서 비대칭 전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이란이나 그 동맹국이 비재래식 무기, 즉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입니다. 애덤스는 테헤란이 헤즈볼라 잠복 세포를 활성화하고 탄도미사일로 미국 기지를 공격하거나 궁지에 몰리면 지역 핵 교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 유엔 무기 감독관 스콧 리터는 첫 번째 핵폭탄이 떨어지면 오프램프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파괴를 끊을 수 있는 지정학적 복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종말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계산된 힘의 과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영원한 전쟁의 사고인가. 세계 시장이 이미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격화되면서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공격은 경제 붕괴, 연료 부족, 새로운 세계적 불안정의 물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워싱턴이 다음 움직임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구를 어둠으로 몰아넣을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전쟁, 사이버 공격, 기후 위협 등을 이유로 4억 5천만 명의 시민들에게 72시간 분량의 비상물품을 비축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인 북유럽 국가들은 전쟁 발생 시 자립을 촉구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침략 주장을 말도 안 된다면서 일축하는 반면에 러시아 지도자들은 군사화와 전시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색 에너지 정책과 러시아와의 단절된 무역으로 인해서 유럽은 식량과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와 본격적인 갈등을 빚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유럽은 4억 5천만 시민에게 소름 돋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소 72시간 분의 식량, 물, 비상물품을 비축하라는 지시입니다. 수요일에 EU 위기관리위원인 하자 라흐비브가 내린 이 경고는 우크라이나 갈등을 유럽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지만 러시아를 명확하게 지칭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한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시민 방어 조치를 가속화하고 생존 가이드를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전쟁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은밀히 전시 경제로 전환하고 필수품을 배급하고 러시아와 에너지 무역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시민 대비 전략은 사회 붕괴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매뉴얼처럼 읽힌다. 가구는 비상식품, 생수, 손전등, 배터리, 응급처치 용품을 비축하도록 공급하는 한편 정부는 소방항공기, 이동식 병원, 방사선 차단 요도 정제를 비축한다. 스웨덴의 업데이트된 위기나 전쟁 시 소책자는 이전 책자보다 2배 더 커졌으며 시민들에게 감자, 양배추, 계란을 비축하도록 지시한다. 핀란드 비상 웹사이트는 겨울철 정전에 대해서 경고하며 가족들에게 예비 발전기와 요리하기 쉬운 식사를 확보하도록 촉구한다. 스웨덴 민간 긴급 사태청장 미카엘 프리셀은 안보 상황은 심각하며 우리 모두는 다양한 위기와 궁극적으로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누가 이 조작된 위기에 진짜 책임이 있을까요? EU 관리들이 모호한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로 경고를 감추는 동안 말하지 않은 진실은 유럽의 공격적인 나토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극단적인 전쟁 목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가 이 대륙을 파국적인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나토에 대한 임박한 공격이라는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축하면서 서방 지도자들이 급증하는 군사 예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군사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중립을 지켰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수십 년간의 비동맹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재무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역사적 유사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가 배급제를 부과하고 경제를 동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유럽 지도자들은 비슷한 붕괴에 조용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비상기관은 3일 생존 키트에 필요한 정확한 칼로리 요구량을 계산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일주일 동안 자급자족을 권고합니다. 핀란드의 요도 정지 배포는 냉전 시대의 핵 훈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20세기와 달리 이 위기는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러시아 국경을 자극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차단하고 기본적인 생존보다 이념적인 기후 목표를 우선시함으로써 유럽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재앙을 조작했습니다. 푸틴이 아르한겔스크에서 핵잠수함에 탑승해서 서방에 경고를 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르한겔스크에서 핵잠수함에 탑승하여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자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군 최고 사령관은 무르만스크 지역을 방문하여 저는 최근 우리가 그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러시아군이 특수군사작전으로 선언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끈기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군은 이미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영토의 99%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영토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자포로지아 헤르손 지방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네오나치 조직인 아조프가 제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조직이 우크라이나 국가 이념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치라는 것입니다. 네오나치 조직은 추가 무기를 받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들의 대열에 모집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것은 실제 권력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는 영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국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영국군이 겨우 17만 또는 18만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이 이조차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에게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잊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러시아 국가가 무엇이고 러시아 국민이 조국의 안보에 관해서 영혼과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푸틴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거리 1000km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 미사일을 장착한 페름 핵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푸틴은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경고했는데 푸틴은 러시아 해군이 국가 안보와 세계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세력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미국과 잘 알려진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하고 모든 것을 제때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에 따르면 새로운 해군 개발 전략이 2050년까지 수상 및 잠수함을 모두 건조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획에는 야센 M급 핵잠수함 5척과 보레이 A급 잠수함 3척 그리고 추가적인 수상함과 전략적 미사일 운반선의 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푸틴은 또한 미국과의 대리전을 종식시키자는 자신의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정부 구조도 불법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라다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옵션은 기각되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유럽 국가 및 러시아의 파트너와 함께 유엔의 후원 하에 임시행정부에 배치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민주적인 선거와 기능하는 정부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중앙은행, 기술 전문가들은 화폐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현금의 유용성 소멸, 암호화폐의 무기화, 그리고 광범위한 감시가 이러한 고도로 위험한 갈등의 핵심입니다. 갈등은 과학자와 엔지니어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1932년 테크노크라스의 이념에서 유래합니다. 피터 스틸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을 포함한 현대의 지지자들은 현금 제거와 디지털 통화의 부상으로 촉진되는 모든 거래와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전략적인 준비금으로 수용하면서 권력 다툼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익과 규제 조치로 인해서 달러의 안정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기술 관료들은 지출 한도를 시행하고 실시간 감시를 가능케 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으로 무현금 미래를 구상합니다. 이 비전은 개인재산, 저축 및 상속을 없애는 목표와 일치하여 프라이버시와 경제적 자유에 상당한 위협을 가합니다. 무현금, 암호화폐 중심 경제에 대한 추진은 효율성을 약속하지만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프라이버시 옹호자와 경제학자들은 잠재적인 디스토피아적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반면 금융계의 권력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일반 시민의 금융 미래가 위태롭습니다. 돈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한 싸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부, 중앙은행, 비선출 기술 관료들이 글로벌 금융의 다음 시대를 지배하기 위한 위험한 투쟁에 갇혔습니다. 현금은 쓸모없게 되고 암호화폐는 무기화되고 모든 거래에 감시가 내장된 시대입니다. 이 갈등의 핵심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금융질서의 규칙을 지시할 것인가? 선출된 지도자인가? 아니면 선출되지 않은 기술관료 엘리트인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략적 준비금으로 수용하고 세계적으로 현금 기반 경제가 빠르게 침식되면서 이러한 권력 투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장 출신 마크 카니 같은 비선출 인물들이 중앙집중적이고 데이터 중심의 경제 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주권, 프라이버시, 경제적 자유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뿌리는 19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선출된 정치인이 아닌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사회를 통치하는 시스템 테크노크러스의 이념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피터 시 같은 영향력 있는 실리콘밸리 인물을 포함한 현대 건축가들은 모든 거래, 자산, 개인이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이 비전의 핵심은 익명성을 제공하는 현금을 없애고 전면적인 감시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테크노크라스의 비판가 패트릭 우드는 현금은 익명성을 제공하지만 글로벌 암호화폐 시스템은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1933년 테크노크라스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청사진을 설명하면서 모든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지속적인 인벤토리와 각 개인의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사물 인터넷과 5G 네트워크가 대량 데이터 수집을 가능케 하면서 한때 주변주의였던 이런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변화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와 카르다노와 같은 덜 알려진 토큰을 비축하는 미국 크립토 전략 비축금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움직임으로 시장은 급등했고 비트코인은 93,000달러를 돌파했지만 비평가들은 이를 위험한 도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도박입니다. 납세자 자금을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이라고 분석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정치관 또한 트럼프가 밈코인, 달러 트럼프의 개인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규제 조치가 갑자기 기각된 것을 감안할 때 윤리적 우려를 제기합니다.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통화를 발전시켜 금융주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대결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 관료에게 최고의 보상은 디지털 화폐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출 한도를 시행하고 보조금을 만료시키고 심지어 허가되지 않은 저축에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드가 지적했듯이 기술 관료주의는 사료재산, 저축 및 상속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통제에는 생체 인식 추적에서 실시간 지출 감사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저항이 싹트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디스토피아적 과잉을 경고하고 경제학자들은 디지털화된 경제의 취약성을 두려워합니다. 무현금 암호화폐 경제 추진은 효율성을 약속하지만 자유를 위협합니다. 정부는 법 대신 알고리즘을 휘두르는 기술 관료에게 서관을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을 디지털 엘리트의 노예로 만들 것인가. 돈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막 시작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권력의 균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